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영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엄마 찾아 산말이라는 만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엄마를 만날 듯 하면서도 계속 만나지 못해 애를 태우는 과정 때문에 저도 보면서 어릴 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엄마라는 존재는 모두에게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아가 발달하면서 점차 엄마에게서도 독립해서 타인과 세상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 애착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평생 내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엄마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엄마와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애착 대상이 자신을 떠나버릴까봐 늘 불안감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나 학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또 억지로 참고 하려다 보면 원인 모를 신경성 질환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가장 흔한 예가 분리불안 장애입니다. 유독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아이들이죠. 식당에서도 엄마가 애 때문에 편히 밥을 못 먹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오직 자기만을 쳐다봐 주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보채기 때문에 엄마는 엄마대로 고충이 큽니다. 보통 엄마 껌딱지라는 별명을 갖습니다. 단순히 예민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가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도 아닙니다.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시선에서 멀어지는 순간 금방 불안에 휩싸입니다. 처음엔 그냥 예민한가 보다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낼 때 문제가 본격화됩니다. 보내려는 엄마와 가지 않으려는 아이 간의 실랑이가 본격화되지요. 정신의학에서는 불완전 애착 혹은 애착 장애라고 말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전체 아동의 60% 정도가 안전 애착이고 나머지 40% 정도는 불완전 애착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도 비슷하거나 불완전 애착 비율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 인간은 여러모로 불완전한 자신보다는 세상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양육자에게 의존합니다. 아기 때 이런 의존적 태도에 부모나 양육자가 적절하게 잘 반응을 해주면 안전한 애착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육자가 일관성 없는 반응을 보이거나 방치하는 식의 무반응을 보이게 되면 아이는 불완전 애착이 됩니다. 애착이 안정적인 아이는 타인과 세상을 자유롭게 탐색하기 위해 점점 양육자의 품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멀리 벗어나 나아갑니다. 가끔 자신의 주 양육자에게 다가왔다가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이내 확인하면 또다시 멀리 나가게 되죠. 이런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타인과 정서 공유도 자연스럽게 하면서 세상도 믿을 만한 대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완전 애착은 정반대가 됩니다. 자신은 사랑스럽지 못하고 가치가 없고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은 나를 예뻐하지도 않고 잘 돌봐주지도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강해집니다. 또 타인과 세상은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학교도 친구도 선생님도 나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대상으로 인식되지가 않는 거죠. 이 같은 애착 장애는 소화기 분리불안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 생애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이후에 학교 적응 장애나 대인기피증도 이와 연관됩니다. 그리고 중장년기에 건강염려증이나 폭식증, 노년기에는 불안장애도 애착장애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교만 가면 머리와 배가 아파서 결국 자퇴까지 한 고등학생 A양입니다. 친구만 만나러 나가도 몸이 먼저 아픕니다.
처음에는 진짜 몸에 심각한 이상이 있나 싶었지만 여러 검사에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A양은 고등학교 진학 직후에 아는 친구가 너무 적은 학교로 배정이 돼서 너무 힘들다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부모에게 계속 자퇴하겠다고 집요하게 보채었습니다. 이후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했지만 공부를 하면은 또 머리가 아파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친구나 학원,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에는 부정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계속 피하려고만 합니다. 대신 부모에게는 끊임없이 그 무언가를 요구를 합니다. 특히 엄마가 집 밖을 나가지를 못합니다. 어딜 가냐? 언제 들어올 거냐? 왜 빨리 안 들어오냐라며 계속 보채합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TV나 스마트폰만 잡고 있기 일쑤입니다. 부모도 아이를 보면 답답해서 공부는 언제 할 거니? 라고 한마디를 하면 A양은 심한 우울증으로 가버립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자꾸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또 덜컥 겁이 나서 달래기를 반복하지요. 무엇이 원인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도 난감합니다. 아이는 둘째치고 이제는 엄마 자신이 먼저 우울증이 온 것 같다며 힘들어합니다. 애착장애는 중년기나 노년기에 들어서 어떤 일을 계기로 문제가 표면화되기도 합니다. 아직은 한창 일할 나이인 50대 초반의 B씨는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주식 투자 손실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소화불량이 생겼고 그 후로 만성 피로가 겹쳐지면서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작은 가게라도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도 또 실패하느니 차라리 돈 안 까먹고 있는 게 더 낫다라며 도대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아내도 꼼짝없이 집안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뭔가 응급한 상황이 생기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안 그러면 몸이 자꾸 더 아프고 불안해해서 계속 병원 투어만 해야 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사 안 해본 부위가 없습니다. 근데 다 정상입니다. B씨의 이 같은 건강 염려증 때문에 병원비 지출도 상당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다 써가고 집도 줄여서 이사했답니다. 아내가 일을 해보려고 해도 그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엄마 치맛자락을 놓지 않으려는 어린 아이처럼 남편이 저렇게 불안하다고 야단을 치기 때문이죠. B씨의 무의식에서는 아내가 일종의 잃어버린 엄마인 셈이죠. 다 큰 중년 남성이 엄마 같은 아내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자신은 아기처럼 부족하고 아프고 무능력하며 불완전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무의식인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제외한 나머지 타인과 세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프다고 보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팔순 할머니 C씨의 사연입니다. 늘 어지럼증 때문에 중풍을 걱정하지만 뇌 CT 검사를 해도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C씨는 계속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그때마다 밥도 못 먹고 불안해서 잠도 못 잡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다 대동하고 좋다는 한의원을 계속 번갈아 다닙니다. 그런데 한약만 먹었다 하면 첫날부터 설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한 곳도 예외가 없었다고 합니다. 장이 약해서일까요? C씨 역시 애착장애입니다.
자신의 몸이 아파야만 자식 봉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무의식인 거죠. C 할머니의 증상은 남편이 아파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할머니의 증상도 부쩍 심해졌습니다. 그나마 남편에게 의존하던 애착이 이제는 자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C 할머니도 엄마 찾아 산만리의 주인공 아이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엄마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C 할머니의 무의식 속에서는 엄마인 셈입니다. 겉으로 속사정을 남들에게 다 말로는 못하지만 집집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듯 싶습니다. 전체 인구의 40%가 불완전 애착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몸이 아픈 것처럼 신체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애착 불안이 만든 몸과 마음 그리고 삶에까지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이는 아기였을 때 양육 환경 때문에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주 양육자의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 때문에 아기가 혼란을 느끼면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스키너라는 학자의 쥐 실험이 애착 장애를 잘 설명합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쥐가 지렛대를 누를 때마다 따박따박 한 알씩 먹이가 구멍으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쥐는 금방 학습을 해서 배가 고픈 시점에서만 지렛대를 딱딱 누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자에는 먹이가 불규칙하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지렛대를 눌러도 어떤 때는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아무리 눌러도 안 나오는 식이죠. 이렇게 하니까 쥐는 배가 안 고플 때도 불안해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먹이를 달라고 지렛대를 누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애착장애 원리와도 상통합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의 애착 욕구에 일관성을 갖고 따뜻하게 반응을 해주면 아이는 자신이 딱 필요로 한 만큼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도 잘 만들어 나가죠. 하지만 두 번째 쥐처럼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일관성이 없으면 아이는 혼란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반응을 해주다가 또 어떤 때는 아무 반응도 없으니까 결국 그런 애착을 미리 확보해 놔야 한다는 불안감이 생기기가 쉽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나중에는 항상 집착적으로 뭘 요구하는 그런 성격이 형성되더라는 겁니다. 또 부모가 아이와 따뜻한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해도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가정 불화라든지 부모의 정신건강의 문제나 무능력, 이혼이나 별거 등의 가정 환경도 이런 불안 요인을 아이에게 각인시키게 됩니다. 또 너무 어린 나이에 보육시설에서 보육자의 따뜻한 애착 반응 없이 방치된 상처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도 맞벌이가 늘면서 조부모 양육이 보편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 양육자에 대한 혼란이나 일관된 애착이 이루어지지 못해도 불완전 애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찍 어린이집에 떠나보내는 것도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아이 입장에서 내 부모가 일관되게 나를 잘 보호해 줄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불안감을 너무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경험한 것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된 겁니다. 애착에 굶주린 상처 때문에 나중에 필요 이상 자신이 생각한 애착 대상에 유난히 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 반면 상대적으로는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는 과장된 신뢰하지 못하고 강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애착장애에 의한 불안과 다양한 신체 증상의 문제는 단순히 모범적인 원칙만을 환자에게 요구하고 혹은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진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때를 쓰는 것이 아니고 언어적 표현으로 구체화하는 연습을 해야 하고 자신의 불안을 객관화시켜 나가는 치료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치료를 잘한다고 해도 이는 이미 인격이나 한 인간의 삶 전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발생시킨 만큼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생애 초기 영유아기에 부모와 자식 간의 안정적인 애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잉보호나 과잉간섭 또한 세상과 타인을 위험과 두려운 존재로 각인시키는 행동이 되는 만큼 양육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비싼 유모차나 명품 옷, 유기농 분유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양육자의 따뜻하고도 일관성 있는 그런 양육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의식 주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삶에서 부딪히는 난관을 극복할 긍정적인 에너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힘은 바로 어릴 때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일관되고 따뜻한 애착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상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 부르기였습니다.